공기업 설명회를 들으러 오셨는데요. 공기업 쪽에서, 공기업 처음 준비하시는 분. 처음. 오케이. 공기업 준비한 지 한 1년 정도 되신 분. 1년 정도. 한 분. 1년 이하. 나머지는 다 1년 이하. 네. 알겠습니다. 자. 공기업 들어가기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공기업 준비해보신 분들 공기업 들어가기 만만하지 않죠? 아마 공기업 자체가 만만하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많이 바뀌어서 지금 현재 이제 채용 같은 경우도 스펙 초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스펙 초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 그래서 굉장히 지금 공기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요, 스펙만 막 올리는 그런 경향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지금 공기업에 대해서 못 따라가고 있고, 공준모라든지 이런 데서도 보면은, 제일 뭐랄까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일 저도 지금 공준모 쪽에서 혹시 제가 올려놓은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요. 못 보셨을 수도 있어요. 앞에 직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공준모에서 잠깐 이제 직위도 맡고 있고 뭐 했었는데, 잠시만요. 위에 옷 좀 벗고 할게요. 하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일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여기를 준비하고 있는데 스펙이, 저는 토익 900 몇 점에 학점 몇 점이고 자격증 몇 개 있는데 여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마치 밑에서 전문가들처럼 막 달아주죠. 그래서 전문가들처럼 막 달아주면서 토익 점수를 좀 더 올리세요. 토익 스피킹 그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면 오픽을 하세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밑에 딱 한마디 달아요. 자소서요. 라고 한마디 딱 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제 서류 전형, 그러니까 공기업은 이미 스펙 초월 전형이라는 것이 점점 넓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서류 전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많은 것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되게 많이 쫄아 있어요. 실제로는. 굉장히 많이 쫄아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아는 분들도 있어서 제 소개를 하자면은, 사진은 보지 마세요. 사진은 보지 마시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노량진에 100% 아카데미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와서 종로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해커스 쪽에서도 공기업 강의를 했었고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기업 쪽에서 인턴 교육 강사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면접관으로도, 공기업에서는 외부 면접관으로도 몇 군데서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제일 많이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일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공기업 정말 많이 뽑는가에 대한 부분. 진짜 많이 뽑습니까? 제가 준비를 해도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은, 진짜 공기업이 많이 뽑나요? 많이 뽑으니까 제가 준비를 해도 될까요? 라는 그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공기업을 준비를 하다 보니까 공기업이 생각보다는 많이 뽑지 않는 것 같던데 과연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기업이 있을까요에 대한 부분이에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렇게 볼 수가 있는데, 2013년도는 상반기까지만 집계가 된 거고요. 2013년도는 이제 상반기만 집계된 거고, 하반기는 아직까지 집계가 안 됐고요. 그래서 2005년부터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때가 제일 많이 뽑았어요. 요때가 제일 많이 뽑았죠. 2005년, 2006년도가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14,000명, 15,000명 이런 식으로 뽑았거든요.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몇 개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공기업이 몇 개가 있느냐 하면요, 310개가 있어요. 310개 공기업이 있는데 1년에 몇 개 정도 공채가 나오느냐 하면 한 200군데에서 공채가 나와요. 실제로. 정규직을 뽑는데.
정규직을 뽑는데 200군데 정도에서 공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멘탈. 공기업 준비하시는 분들은 멘탈이 굉장히 강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00군데를 다 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200군데를 다 내면요, 1년 365일 내내 200일을 원서를 써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군데를 다 낼 수는 없어요. 다 낼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한 달에 한 개 아니면 두 개 정도는 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제일 가까이 있는 건 뭡니까? 한국공항공사 있죠. 지금 현재 제일 가까이 있는 건 한국공항공사 있는 거고, 이미 원서 접수는 끝났죠. 원서 접수는 끝났고, 이제 다음 주에 발표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시험을 치게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도 뭐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거 국민연금 남아있는 거고요. 국민연금 남아있는데,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이미 서류 접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서류 접수는 28일 날 끝났죠. 그래서 지금 제일 가까이 남아있는 거 6월달 동안에 2번 시험을 치는 거예요. 한국공항공사하고 국민연금공단하고 요 두 군데를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적어도 한 군데 아니면 두 군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몰려있는 데가 언제냐면 9월달. 대부분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느냐 하면요. 몇 월 달에 이제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느냐 하면은 3월부터 6월 정도까지. 3월부터 6월 정도까지 제일 많이 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은 공기업이 예산을 짤 때 언제 짜느냐면 2월에 마이크 배터리 다 됐어요. 2월에 다 들리시죠? 제가 마이크 목소리가 좀 더 좋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너무 경직돼 있으세요. 너무 경직돼 있으셔서 자, 2월 달에 보통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2월 달에 예산안을 만들어요. 예산안을 제출해요. 실제로. 그래서 만약에 2014년도면 2014년도에 예산안을 제출하거든요. 제출하니까 몇 월 달부터 신입사원을 뽑기 시작하느냐면 3월부터 뽑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들 신입사원도 전부 다 예산안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 공기업이 왜 많이 안 뽑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어떠냐면 여러분들 100명 뽑으면은요. 여러분들 평균 지금 현재 공기업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평균 공기업 연봉이 3,000 정도 되거든요. 신입사원 초봉 연봉이 3,000 정도 돼요. 그러면은 3,000 정도 되니까 얼마 정도가 예산안으로 들어갑니까? 신입사원 뽑는 데만 3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산안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산안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신입사원을 뽑지 않는다가 아니고 신입사원을 조금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라는 말은 신입사원을 줄이겠다라는 말하고는 달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연봉을 깎겠다라는 얘기예요. 연봉을 깎겠다라는 얘기지,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그 정도는 돼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은, 복지 예산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면은, 한정 같은 경우에는 사립대학교, 여러분, 만약에 자녀분이, 여러분들 아직 결혼은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결혼하신 분. 네, 결혼하셨어요? 자녀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네? 2년? 2년? 왜 부끄러워하세요? 결혼했는 게 뭐 죄도 아니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시면은요, 양육비가 다 지원이 돼요. 실제로. 한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실제로, 한전을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 아들이나 딸이 장학금을 타오면 굉장히 화를 내요. 이 새끼 왜 이렇게 너 장학금 공부를 잘해서 왜 이렇게 장학금을 타와?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국립대 가는 걸 굉장히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돈으로 나와요. 장학금이 돈으로 통장으로 꼽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서 410만 원이잖아요. 410만 원이면 얼마가 나올까요? 410만 원이 안 나와요. 장학금으로 500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내가 90만 원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380만 원 아버지 학비가 380만 원 나오는데 너희 학교는 왜 그렇게 비싸냐? 그래요. 왜? 인마이 포켓 할 수 있는 돈이 20만 원인 거예요.
아버지 요번에 405만 원 정도인데요. 야 괜찮네 너희 학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입마이 포켓할 수 있는 돈이 95만 원이니까. 그런데 복지 예산안을 줄였다는 것은 이걸 줄였다는 거예요. 500만 원을 주지 않고 410만 원 딱 맞게 준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80만 원 하면 380만 원 딱 맞게 준다는 얘기고, 영수증 처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복지 예산을 줄인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공기업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거예요. 그 내부적으로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자, 어찌됐건 간에 예산안을 제출을 하는 게 2월 달이에요. 그러면은 3, 4, 5월 달에 좀 빠른 공기업들은 3, 4, 5월 달에 신입사원을 모두 다 채용을 해요. 그래서 3, 4, 5월 달에 예산안, 그 공고문이 제일 많이 나와요. 실제로는. 그래서 7월 달, 8월 달 되면 소강 상태예요. 거의 안 뽑아요. 진짜 뽑는다고 해봐야 뭐 진흥회 연구회 정도. 진흥회 연구회 정도로 한두 명 뽑는 거 있죠. 10명 안으로 뽑는 거 있죠. 그런 식으로 뽑는 거고, 그래서 7, 8월 달에는 좀 소강 상태예요.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뭐가 있어요? 9월 달에는 금융권이 있어요. 금융권이 전부 다 합동공채를 보죠. 합동공채를 보니까 9월 달에는 좀 꽤 많이 뽑아요. 그 다음에 10월, 11월까지도 좀 뽑고 12월부터 소강 상태예요. 또 12월부터 소강 상태고 1월 달까지, 12, 1월 달까지는 정부 눈치 보고 있다가 못 뽑는 애들 있죠. 안 뽑았던 애들, 정부 눈치 보고 있다가 안 뽑았던 애들이 빨리 예산안을 내야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2월 달에, 1월 달에 공고문을 내버리고 예산안을 제출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어떻게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많이 뽑고 적게 뽑고는 사실상 그렇게 제가 보는 입장에선 그래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대신 중요한 건 뭐냐면 멘탈이 세야 돼요. 멘탈이 세야 된다는 말은 한 달에 2개 정도는 넣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1개 정도는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붙고 떨어지고를 밥 먹듯이 하는 거야. 한 달에 2번씩, 한 달에 1번씩. 무슨 말이냐? 대부분 지금 우리의 수험가 시장은 어떤 식으로 형성되어 있느냐 하면은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내가 몇 월까지 공부를 끝내고 뭐 한다? 시험을 보고 떨어지면은 좌절하고 붙으면은 좋아하고, 이렇게 약간 도 아니면 모식의 그 공부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게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금융권 준비하시는 분들 9월 달에 전부 다 보거든요. 그럼 대부분 어떠냐면, 자, 올해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다. 내가 9월 달에 열심히 내가 공기업을 준비를 할 거야. 라고 해서 9월 달까지 쭉 가요. 9월 달까지 쭉 가는데 진짜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안 그래요. 중간에 한 5월 달에 자산관리공사 이런 거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 공기업이라고 해서 다 여기에 몰려있는 건 아니에요. 다 여기에 몰려있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제 토지 신탁이라든지 뭐 그런 곳에서 몇 군데는 또 5월 달에 뜨기도 하고 3월 달에 뜨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은 중간중간에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는 자산관리공사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산관리공사 지금 뜨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내가 떨어지고 하고 나서 공부하고 떨어지고 또 하고 나서 공부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합격을 해 있는 게 공기업이에요. 실제로는. 실제로 공기업은 그런 식으로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들은요 합격을 했어요.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합격을 했는데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제 수업에 있는 거예요. 야, 너 합격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사표 쓰고 다른 데 가려고요.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래, 너 괜찮겠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왜 그 친구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그 친구는 합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은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천차만별인데, 정말 들어와서 1개월 만에 붙어서 들어가는 친구도 있어요. 들어와서 나 1개월만 할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저 그냥 1대1 코치해주세요. 이러거든요. 1대1 코치해주세요. 그래서 1대1 코치 막 몇백만 원 내놓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찾아가요, 돈을. 합격했으니까 돈을 안 찾아가요. 그 환불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법률 제도상. 근데 어찌됐건 간에 그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진짜 1대1을 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떤 친구는 나는 이 수업만 들을게요 그랬는데 또 1개월 만에 또 합격해서 가는 친구가 있는데 또 어떤 친구는 1대1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1년 6개월 동안 계속 헤매고 있다가 한 1년 8개월째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대부분 어떠냐면은 천차만별. 그 대신 마지노선은 그어 놓으셔야 돼요. 공기업은 마지노선을 그어 놓지 않으면은 계속해요. 이게 늪이야, 늪. 늪처럼 돼요. 그래서 막 한전 5년씩 준비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난 한전 5년 정도 준비할까요?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친구들 딱 데리고 와서 딱 물어보면 그래요. 한전 준비하는데 뭐 준비했니? 전공은 만점 받을 수 있대요. 특히 기술직 친구들이 그래요. 한전은 만점 받을 수 있대요. 전공은. 근데 한전 전공 안 보는데 너 어떡할래? 그래서요. 그럼 어쩌라고? 그럼 변화를 한 거를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는 계속 했던 게 전공밖에 없으니까 전공만 주구장창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무조건 2년. 길면 2년 딱 마지노선 그어놓고 2년째 안 되면요. 여러분들하고 공기업하고는 연이 없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1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쓰게 하거든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쓰게 해요. 그러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쓰면은 자소서를 몇 번 쓸까요? 2년 동안. 24번. 자소서 24번을 써요. 그 중에 자소서가 한 번도 제대로 된 거 안 나온다는 건 자소서 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렇잖아요. 자소서를 24번을 써요. 그것도 각 공기업에 맞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1차 서류 전형이 됐어요. 그러면은 필기 시험을 몇 번 봐요? 24번. 그 중에서 반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12번을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반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6번은 면접을 봐요. 그럼 그 중에 하나가 안 된다는 건 연이 없다는 얘기예요. 공기업하고는. 실제로. 행시하고 사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치잖아요. 그러면 10년 할 수 있어요. 10번 보면 되는 거예요. 10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1년에 12번이라니까? 1년에 12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평균 몇 명 정도 뽑느냐면 1년에 한 10,000명 정도는 뽑아요. 1년에 10,000명 정도는 뽑아요. 실제로는. 그래서 1년에 10,000명 정도 뽑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10,000명 뽑는다, 많이 뽑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많이 뽑는 공기업도 있고 적게 뽑는 공기업들도 있어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10,000명 뽑으니까 도전해보세요라고 얘기를 못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제가 늘 잘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공기업 설명회, 혹시 공기업 설명회 처음 들어보세요? 공기업 설명회. 다른 데서 들어보신 분은 없으세요? 공기업 설명회 다른 데서도 들어보세요. 저는 적극 권장드려요. 다른 데서도 공기업 취업 설명회 하는 데 있거든요. 하는 데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왜 자신있게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공기업 강의를 지금 몇 년째 했느냐면 제가 요때부터 했어요. 2005년 때부터 했어요. 2005년도 때부터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공기업, 저는 다른 데도 안 들어보고 공기업만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취업 쪽은 다 했어요. 공무원을 제외하고. 공무원은 안 들어가요. 제가. 공무원은 들어가기가 싫어요. 원래 제가 2006년도에 공무원 강의를 했었는데 공무원 강의했다가 노량진에서 엄청난 충격적인 얘기를 듣고 내가 강사로서는 이걸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그랬는데 노량진에서 어떤 친구가 그랬어요. 너 왜 공무원 자꾸 하려고 하니? 라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딱 한마디를 했어요. 꿈이 없어서요.
저 그날요, 혼자서 술 뒤지게 먹었어요. 애가 꿈이 없대 그러면서 미친 듯이 먹었어요. 여러분들은요? 꿈이 있으세요? 반응을 좀 하세요. 여러분들 표정이 어떠냐면요. 마치 제가 시험대 위에 올라 있는 것 같아요. 네가 한번 직거래봐라. 내가 한번 받아들여줄게.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자, 그래서 공기업 채용 많이 한다, 적게 한다에 대한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뭐냐 하면은 들어갈 놈은 들어가요.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요.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가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기업 채용은 정말 늘어나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상 지금 공기업 채용 줄이려고 한다 또는 뭐 어떤 신문에는 공기업 채용 늘릴 거다. 어떤 또 신문에는 공기업 채용 줄일 거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잖아요. 근데 공기업 채용은 정말 늘어나는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보면요. 앞에 잠깐 보면 알아요. 앞에 잠깐 보면 어떠냐면 어이구 왜 내가 나와? 자, 딱 보세요. 정권이 바뀌는 시절이 요때였죠. 2007년도였죠. 그죠? 그래서 2007년도 요때는요, 정권이 딱 바뀌면 여론이 안 좋아져요. 항상. 왜냐하면, 전에 했던 것들을 치워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딱 5년 플랜을 하진 않잖아요. 노무현 때 우리나라 복지국가로 간다고 2030 플랜을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2030년까지의 플랜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럼 딱 그렇게 가진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딱 보시면 아시잖아요. 지금 현 정부 진짜로 박근혜가 동영상 찍는데 박근혜라고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 모욕죄인가? 우리 각하께서 정말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죠. 이명박 똥 치우는 거잖아요. 너무나 큰 똥을 싸놔가지고 지금 치워도 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4대강 지금 얼마 들어가요? 연간. 지금 연간 유지 보수비가 1조가 들어가요. 22조 썼고 1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유지 보수비만. 매년. 그러니까 예산이 없죠. 지금 이번에 좀 안타깝지만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전에 노무현 시절에 뭐 했어요? 통합한 거 아니에요? 소방방재청으로 통합하자라고 해서 노무현 시절에 통합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뭐 했어요? 해체시켰잖아요. 안 된다 해체시켰잖아요. 그래서 해체시켰는데 지금 터진 거예요. 사실은. 누가 잘못해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정부를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전에 어떤 대통령이든 잘했는 게 있고 못한 게 있어요. 그러면 못한 건 언제 나타나느냐면은 정권 그 다음 정권에 나타나요. 항상 다음 정권에 나타나요. 그 해 정권에 잘 안 나타나요. 그 다음 정권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죠. 지지율이 낮죠. 지지율이 낮아지니까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공기업을 타겟팅하는 거예요. 왜? 공기업은 우리 국민들 인식 사이에 공기업은 방망경영하고 부패가 있고 낙하산 인사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상한 곳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어떠냐면은 야 공공기관에 돈을 줄여내라고 얘기를 하면은 실제로 여론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정권 초에는 항상 조금씩 뽑아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공공기관의 채용을 줄이잖아요. 그러면은 대기업이 그렇다고 채용을 늘립니까? 아니에요. 대기업은요, 자기들 이윤에 따라서 늘리고 줄이는 거예요. 대기업은 그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실업률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공공기관의 채용을 늘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뒤에 가면 공공기관의 채용을 늘려요. 그러다가 이제 또 정권 초되니까 또 떨어진 거예요. 그나마 적게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또 올라가요. 공공기관의 대부분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경제 발전을 촉진시키고 공공자본을 충족시키는 것이 사실상 그 국가의 역할이거든요. 공공자본을 충족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산업사회가 발전해 갈수록, 이건 제가 지금 수업도 아니고, 수업도 아닌데, 산업사회가 발전해 갈수록요, 어떻게 되느냐면, 공공재가 늘어나요. 공공의 재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공공의 재화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 관리해야 되는 영역들이 많아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 하면은, 공공재는,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걸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에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전기 들어오면, 집에서 전기 들어오면, 전기가 들어와서 고맙습니다. 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집엔 전기가 오늘 에어컨을 트는데, 오늘 더운데 저 에어컨 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전기불 들어오는 건 당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기불 들어오는 건 당연해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고 블랙아웃이 생기면 문제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재는 기본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윤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제로는. 이윤이 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정부가 따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국민은 세금을 내고, 그래서 산업사회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공공재는 늘어나요. 필수 소비품은 늘어나고, 공공재는 늘어나고, 도로도 늘어나고, 항만도 늘어나고, 공항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전기도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공공자본의 충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가느냐 하면은 자유시장주의, 그러니까 무역은 자유시장주의로 가고 내수시장은 사회주의 산업체제로 조금 넘어가요. 공기업 자체의 어떤 정신적인 모습은 사회주의 체제거든요, 실제로는.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복지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주의라고 얘기하면 좀 못하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공기업의 채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내가 공기업을 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우리가 봤을 때 여러분들 가이드북 나눠드렸을 거예요, 제가. 가이드북을 나눠드렸을 건데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 8페이지부터는요. 공기업의 연봉이에요. 8페이지부터는 280여 군데의 공기업의 초봉 연봉이에요. 그냥 보세요. 초봉 연봉이고 수당 제외한 거예요. 수당 제외한 초봉 연봉이에요. 심지어는 세금까지 뗀 초봉 연봉이에요. 몇 페이지 보시면 되느냐면 15페이지 잠깐 보세요. 15페이지. 공기업을 분류를 하는데 공기업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면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제가 요거보다는 세분화시키지 않고 에너지 발전, 금융권, 그 다음에 사회복지, 나머지 기타로 다 넣었거든요. 기타로 다 넣었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는 책 중에서 하나예요. 공기업 쪽을 모르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제가 공기업 가이드북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제가 공기업 가이드북을 냈었는데 출판사에서 한 1000부 팔고 절판을 시키고 나서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다시 제가 하고 있는데 공기업을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느냐면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어요. 에너지 발전, 금융권 여기서 빠졌는데 여기 프레젠테이션에서 빠졌는데 토목, 토지, 건축 공기업, 그 다음에 사회복지 공기업, 교통 관련 공기업, 관광 공기업, 국제 무역 공기업, 농수산 관련, 의료 관련, 환경 산업 관련. 그 다음에 나머지는 기타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나눈 거는 뭐냐면은 원래 공기업의 분류표, 정부에서 따른 분류표는 뭐냐 하면은 지분에 의한 분류표만 있어요. 그래서 SOC, 그 다음에 정부형 공기업 또는 준정부형 공기업,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분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몰라요. 기준점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제가 나눠놓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분류표를 나눠놨고 에너지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국전력, 한수원, 그 다음에 중부, 서부,
동서, 남부, 남동발전, 자회사 5개, 그 다음에 가스공, 석공, 지역난방, 한국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에너지관리, 한국가스, 그 다음에 석유관리원, 에너지기술평가원, 정기안전공사, 거래소, 그 다음에 이런 데가 있어요. 이런 데가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나 금융권 공기업 중에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에너지 발전 쪽으로 준비를 하시면은, 금융권은 포기는 하셔야 돼요.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발전 쪽을 준비를 하시면서 나는 금융권도 한번 덤벼볼래요 라고 얘기를 하면 나중에 되면 2차 필기 준비하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실제로는. 1차 서류까지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2차 들어가면은 전공을 준비해야 되거나 그 준비해야 되는 과목 자체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 보니까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권 공기업이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하실 필요는 있어요. 실제로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필요는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넓히겠다. 그러면은 사회복지공기업까지 요 세 군데를 타겟팅. 제일 먼저 1차. 그러니까 1지망이 존재를 해야 돼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1지망이 존재를 해야 돼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1지망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 1지망을 내가 에너지 발전으로 갈 거냐, 금융권으로 갈 거냐, 사회복지로 갈 거냐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교통, 관광, 국제무역, 그 다음에 농수산, 의료 관련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이쪽을 준비하다 보면은 대부분 들어갈 수 있는 공기업들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그냥 내가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내가 1지망 말고 2지망 쪽으로 떴는데 요거 한번 내봐야지 해서 갈 수 있는 공기업들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대신 금융권 쪽으로 준비를 한다면 여기에서는 빠졌지만 토목 건축 공기업은 애석하게도 또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그 대신 또 금융권 공기업을 준비를 하면은요, 이렇게 국제무역이라든지 관광 쪽 공기업을 또 들어가기는 또 좀 힘들어요. 에너지 발전 쪽을 준비하다 보면.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타겟팅은 해야 돼요. 왜 타겟팅이 필요하냐면 예전에는 막 우죽순이었거든요. 우죽순으로 그러니까 토익 점수 올라가고 1차 서류 준비하는데 한 1년, 2차 필기 준비하는데 한 1년, 그 다음에 합격하는데 한 1년, 이러니까 거의 기본적으로 3년이 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공기업은 언제부터 시작한다? 지금. 공기업은 언제부터 시작하느냐면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요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기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한국전력에 맞춰 준비하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국전력에 맞추면은 웬만하면은 다 맞춰져요. 실제로 웬만하면 다 맞춰져요. 왜 맞춰지느냐면은 한전 같은 경우는 특히 1차 서류 부분에서 보는 거 뭐 있습니까? 토익.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자격증이에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역량기반 지원서. 자소서라고 요즘에 얘기 안 해요. 역량기반 지원서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일종의 자소서예요. 자, 요거 되게 재밌어요. 자소서는 적국 판정이에요. 그래서요, 위에서 아무리 토익하고 자격증이 높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에서 자소서에서 2 판정 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건 자격증이에요. 자소서예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자소서 얘기하거든요. 정말 있잖아요. 제가 상담에 오면은 한 5명 중에 3명 정도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제가 자소서 더 중요하다고 막 얘기하거든요. 얘기하면은, 제가 한국서가 없는데 한국서를 더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말은 아예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가라 그래요. 더 가. 다른 데서 준비해. 그럼 오기가 생기나 봐요. 꼭 제 수업을 들어요. 전 그냥 진짜 가라 그래요. 우리 원장님이 보시면 우리 선생님한테 상담을 맡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실제로 공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소서 적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아무리 좋은 점수를 받더라도 이거 자소서 부판정 나면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자소서가 중요한지 잘 몰라. 자, 토익은 몇 점이냐 하면은 900점을 만점으로 줘요. 기술직이든 뭐든 상관없이. 900점을 무조건 100점으로 줘요. 그 다음에 자격증은 3개가 합산돼요. 3개가 합산이 돼요. 3개가 합산이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기술직 같은 경우는 각 기사들 있죠. 각 기사들. 기사는 다 10점 줘요. 기사는 다 10점 줘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난 전기인데 전기 기사는 10점을 줘요. 근데 내가 환경산업 기사가 있어요. 환경산업 기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건 8점을 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보통은 뭐 쌍기사 그러는데 쌍기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쌍기사 가지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나 있어요. 거기다가 저는 공중보 가면 깜짝깜짝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하는 사람들 자격 한전 들어가려면 기사 3개 정도는 2개는 기본이고 3개는 따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얘들은 대학교를 몇 년 동안 다니길래 자격증 3개를 공부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자격증 3개 정도 기사 자격증 3개 정도 준비하려면은요, 거의 30 넘어야지 이제 한전 한번 준비해볼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또 한전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그때는 또 한전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점이고 사무직 같은 경우는 전산 관련 자격증, 정보처리기사, 커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커말 1급 이런 것들은 7점 줘요. 7점 줘요. 나머지는 다 5점이에요. 토익 스피킹 7급 5점. 한국사 2급 5점. 다 5점이에요. KBS 한국어 능력 시험 3뿔 5급. 5점. 다 5점이에요. 그러면은 실제로 사무직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점수는 몇 점? 12점. 자격증은 12점. 기술직은 최대 몇 점? 18점이에요. 실제 기술직 18점.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럼 최고 받을 수 있는 점수는 몇 점? 그냥 118점, 112점이에요. 근데 보통 커트라인은 몇 점? 95에서 100. 왜? 1차 서류 전형에서요, 지금까지 한전 작년하고 올해 상반기에 몇 배수 뽑았느냐면 50배수하고 30배수 뽑았어요. 50배수를 처음에 뽑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아. 전국 단위로 시험을 쳤어요. 그래서 진짜 전국 단위로 시험을 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말도 안 되는 기현상이 일어났어요. 기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때 당시에 전기를 몇 명 뽑았었느냐 하면은 몇 명 뽑았지? 80명 뽑았다. 88명 뽑았거든요. 88명 뽑았어요. 이때 당시에. 50배수를 뽑다 보니까 몇 명을 뽑아내야 돼요? 4,000명. 이때 지원자가 몇 명이었느냐면 4,1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1차를 다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채점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야. 채점 비용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줄인 게 그렇다고 20배수를 뽑자니 이거는 또 정부에 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조율한 게 30배수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되었느냐 하면은 약 한 몇 점 정도 됐을까요? 한 90점에서 100점 정도였어요. 실제로. 자격증 없어도 들어간 친구 있었어요. 자격증 없어도 들어간 친구 있었어요. 기술직인데 자격증 없어도 들어간 친구 있었어요. 정말로.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기술직이 자격증이 필수가 아니거든요. 해당 학과를 나오면 돼요. 기술직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면접에서 전공 면접을 봐요. 면접에서 전공 면접을 보기 때문에 그 공부를 안 하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예전에는 인성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전공 면접 다 봐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빡세졌어요. 면접이 빡세졌지. 그럼 면접이 기본적으로 아주 낮은 게 지금 현재 공기업에서 아주 낮은 게 3배수 뽑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3대1이라는 얘기예요. 한전 같은 경우는 5대1 정도까지 나와요. 실제로. 인국공 같은 경우는
약간 미쳐가지고 10대 1까지 냈어요. 10배 수를 뽑아버렸어요. 그래서 면접에서 10대 1까지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은 한정 같은 경우는 자 900이 만점이잖아요. 900이 100점이잖아요. 그럼 800이면 몇 점이에요? 90점. 700이면 몇 점이에요? 80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근데 사무직은 730 이상 지원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몇 점 맞는 거예요? 800점 이상이면 다 통과돼요. 그 대신 떨어진 사람들은 뭐의 문제예요? 이거의 문제. 떨어진 사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사실은 에너지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요, 사무직이든 뭐든 할 것 없이 저는 그 얘기는 해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준비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은 사회복지공기업이라든지 관광공기업이라든지 교통 관련 한국공항공사에서 이번에 뭐 쳐요? 상식하고 전공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상식 중에서 뭐가 좀 많이 나오느냐면 한국사가 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물론 단답형이라서 그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하고는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은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하고는 좀 달라요, 문제는. 당연히 다른 건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사 검정 능력 시험은 한번 봐라. 왜? 상식 공부하면서 한국사, 다른 거 하기도 바빠 죽겠으니까, 요거 하면서 한국사는 마스터 해버려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국사는 웬만하면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한국사 5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죠? 한국사 5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국사 5점 들어가면 800점 맞으면 95점이에요. 95점이에요. 자소서 잘 쓰면 무조건 붙어요. 무조건 붙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십니까? 저번에 커트라인 95점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정 같은 경우는요. 그냥 이것저것 있는데요 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제가 무조건 거의 100점이 맞춰져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기술직인데 기술직은 630점 이상 지원 가능하니까 700점이었어요. 아, 이 토익으로 가능할까요? 제가 내보라고 그랬어요. 아니, 이게 되게 웃겨요. 냈어요. 떨어졌어요.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윗저 본전이니까 한번 내봐 이래요. 아, 저 토익이 준비가 안 돼서. 아이, 그래도 내봐. 그러면은, 저하고 싸워요. 왜 저하고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고 떨어지면.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진 거는 그냥 떨어진 거예요. 내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 한전 떨어졌다고 내 인생이 끝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 단독하면 되지. 한전 떨어졌어요. 한 수업 나온단 말이에요, 곧. 한수원 다음 달에 곧 나와요. 다음 달에 곧 나와요. 그러니까 한수원 같은 경우 다음 달에 또 곧 나오니까 불과 몇 주 안 남았어요.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공부문 나올 거예요. 그래 7월 달에 시험 치고 8월 달에 나오고 아무튼 그렇게 해서 한수원 쭉 또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한수원 남았죠. 그러면 한수원 딱 뜨면은요. 한전도 눈치 보다가 한전도 내거든요. 왜냐하면 한전이 얼마 전에 인턴 사원을 했었잖아요. 청년 인턴, 그러니까 인턴을 언제 뽑는지 딱 보면 돼요. 청년 인턴을 뽑았잖아요. 그러면 청년 인턴 요게 6개월 과정이다. 그러면은 청년 인턴 뽑은 그 시기부터 6개월 뒤에 무조건 시험을 친다는 얘기예요. 왜? 요즘에는 청년 인턴 제도에서 그 20%는 무조건 그 전형이 가능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20%는 무조건 뽑아야 돼요. 20%는.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인국공 청년 인턴 하잖아요. 인천국제공항공사 청년 인턴 한다고. 그러면은 한 다다음 주쯤에 보통 이제 다다음 주 정도쯤에는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나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은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에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은 시험을 치는 거예요. 실제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인턴 채용을 잘 봐야 돼요. 인턴 채용을 잘 보면은 요게 3개월짜리다. 그러면은 3개월 뒤에 나온다는 얘기고 요게 6개월짜리다. 그러면 6개월 뒤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단 청년 인턴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이 안 나오는 건 2개밖에 없어요. 코트라하고 코이카.
코트라고 코이카는 100% 전형, 100% 넘겨주는 거예요. 인턴에서 100% 그 정규직 전환이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98%, 한 명 정도 떨어진다고 해요. 그 조직에 적응을 못해서. 그래서 98% 전형을 줘요. 그래서 에너지 발전 공기업 같은 경우는 한전을 딱 타겟팅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전부 다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한수원은 서류 전형이 있어요, 없어요? 한수원은 서류 전형이 없어요. 서류 전형 없지만은 가산점 제도가 있거든요. 가산점 제도, 필기에서 가산점 제도가 있죠. 토익하고 토익 스피킹 전부 다 가산점 들어가요. 그래서 토익하고 토익 스피킹 가산점 있으니까 한수원 같은 경우는 내가 토익하고 토익 스피킹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토익하고 토익 스피킹 있죠. 한전 토익 스피킹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자격증 가산점 된다고 그랬죠. 그럼 나는 죽어도 다른 건 못 따겠고 토익 스피킹 정도는 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토익 스피킹 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토익이 없는데요. 뭐 있어? HSK 있는데요. 그러면 HSK로 들어가도 돼요. JLPT로 들어가도 되고 뭘로 들어가도 다 상관이 없어요. 요즘엔 제2외국어가 가산이 아니고 한전 같은 경우는 제2외국어를 아예 토익으로 전환시켜줘요. 토익으로 전환시켜줘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국어 자격증만 하나 가지고 있으면 모두 다 시험을 칠 수 있는 게 한전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에너지 발전 공기업이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 같은 경우도 없어요. 서류 전형이 없어요. 석유공사 같은 경우도 서류 전형이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어요? 오픽 시험을 따로 쳐요. 여기. 오픽 시험을 따로 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해진 건 에너지 발전 공기업은 이제는 뭐가 존재한다? 자소서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물론 스펙이 제로는 아니에요. 조금 이따가 제가 스펙 초월 전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스펙 초월 전형을 할 때는 스펙은 제로여도 돼요. 진짜 그거는 스펙을 안 봐요. 그냥 정말 사진, 이름, 주소, 본적, 본인 인증 확인. 있죠? 요즘에 본인 인증 확인 얼마나 잘 돼요. 그래서 본인 인증 확인만 하면 그다음부터 미션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스펙 초월 전형 같은 경우는 거의 기본적으로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자소서만 잘 쓰고 뭐만 잘 쓰면 끝나는 게임이고 금융공공기업 같은 경우는 제가 대한주택보증과 예금보험공사에 맞춰서 준비하자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필기 준비예요. 1차 서류는 대부분 몇 점 정도냐면 금융공공기업을 서류 엄청나야 되는 줄 알아요. 스펙이. 고스펙이어야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거든요. 금융권이 만약에 830점이고 학점이 3.5 정도 되고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 없어요. 자격증이라고 해봐야 토익 스피킹 정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친구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붙을까요? 떨어질까요? 스펙만 딱 봤을 때는 3분의 2 정도 붙고 모든 공기업 3분의 2 정도 붙고 3분의 1 정도 떨어져요. 이유는 아직까지 스펙을 보는 데가 좀 있어요. 아직까지 스펙으로 끊는 데가 좀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국공항공사 같은 거. 한국공항공사는 이번에 자소서가 없잖아요. 자소서 없고 이력서만 딱 내거든요. 그럼 뭘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스펙으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아직까지 한국공항공사는 미쳐가지고. 정부에 반하는 일이죠. 빨갱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는 뒤에 가서 자소서를 낸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러니까 아직 서류로 내요. 그러니까 그게 한 3분의 1 또는 연구회, 진흥회 이런 데는 자소서 잘 안 봐요. 연구회, 진흥회 이런 데는 자소서를 잘 안 보고 거의 스펙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3분의 1 정도 떨어지고 3분의 2 정도 붙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와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전 다 떨어졌는데요. 제가 얘기해요. 무조건 자소서에 문제다. 지금은 모든 게 자소서로 바뀌었어요. 지금 모든 게 자소서로 바뀌었어요. 나머지 똑같고요. 나머지 똑같아요. 나머지 똑같고 코트라 영어 되게 잘해야 된다라고 들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1차 서류가 없어요. 코트라는. 토익을 990 맞아야 돼요? 아니요.
영어 면접을 잘 봐야 돼요. 포트라는. 코이카도 서류 전형이 없어요. 토익을 안 봐요. 그럼 뭐를 봐요? 정말 자소서만 봐요. 근데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 영어로 논술을 써야 돼요. 코이카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야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대부분 잘못 생각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영어를 잘해야 되나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잘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떠냐면 영어 면접이 빡세거나 영어로 뭔가 기술을 하는 게 존재해요. 실제로.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느냐면 여기는 토익이 한 970 돼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토익 실력과 그렇잖아요. 토익 실력과 영어 실력과는 전혀 별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영어 되게 못하거든요. 저 영어 되게 못해요. 영어 되게 못하는데 토익은 985점이에요. 985점인데 영어 진짜 못해요. 더럽게 못해요. 대화는 가능해요. 대화는 가능해요. 욕으로. 흑인 애들하고 되게 많이 놀아가지고요. 흑인 애들 영어는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를 못해요. 아예. 비즈니스 영어를 아예 못해요. 예전에 잠깐 이제 유학 가보려고 GRE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잠깐 유학 가보려고 GRE 공부했었는데, 그거는 또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합격도 했어요. 합격도 했는데, 유학을 안 갔죠. 못 갔죠. 돈이 없어서. MBA를 붙었거든요. MBA를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거의 4년 다니면 10억 든다고 그러더요. 정말로요. 1년째 1억 들고, 2년째 2억 들고, 3년째 3억 들고, 4년째 4억 들래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어떻게 다녀? 그러면서 이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어찌됐든, 했는데 지금 다 까먹었죠. 지금은 다 잊어버렸는데, 어찌됐건 간에 공기업은 무조건 타겟팅 해야 돼요. 무조건 타겟팅 해야 돼요. 만약에 오늘, 나 타겟팅이 힘든데요?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밑에 원장님도 있고 저도 있으니까 상담을 하세요. 내가 타겟팅이 힘든데요? 그러면 상담을 하세요. 그래서 상담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한테 나눠줬을 때 아무튼 적으라는 거 하나 있어요. 그거 적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제출하시면 다 상담을 해드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스펙이 아닌 스토리의 시대예요. 스펙이 아닌 스토리의 시대예요. 가장 중요한 거죠. 보시면 아시죠? 저 뒤에 테이프를 좀 갈아야 되는데 테이프 잠깐 갈고 우리는 수업 계속 할 거예요. 쉴까요? 안 쉬어도 되죠? 열나 재밌죠? 재미없구나. 재미없어요. 하긴 재밌는 얘기는 안 하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뭐냐면은 지금은 스토리의 시대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지금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취업서적 중에서 베스트셀러가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그 책 있죠? 그게 베스트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안에 내용은, 이거는 명예훼손을 고소할라. 안에 내용은 똑같은데, 사실은, 제목을 정말 너무 잘 지었어요. 너무 잘 지었어요. 정말 맞아요. 정말 맞아요. 이제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기는 시대는 맞아요. 중요한 건. 그래서 예전에는 인풋의 시대였지만 지금은 아웃풋의 시대예요. 누가 더 아웃풋을 잘 해내고 누가 더 스토리텔링을 잘 해내느냐. 즉 자소서가 대세인데 대부분 어떠냐 하면은 요즘의 자소서 안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자신의 가치관, 봉사정신, 사회관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자소서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뒤에 보시면 17페이지 보시면 딱 나오죠. 17페이지 딱 보시면. 중부발전 대졸 인턴사원 자기소개 항목에 딱 보시면은 1, 2, 3, 4, 5번 자체가 지원 동기를 서술해 주세요. 성장 배경을 서술해 주세요. 이런 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요.